안녕하세요. 참 쉽지 않았던 제 인생을 한번 써내려가 보려고 해요. 어려서 정말 단짝 친구인 동네 친구가 있었고, 어려서 만났던 친구이기 때문에 집안 배경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부유하게 자랐던 저와는 다르게 정말 가난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나 심적으로 제가 많은 도움이 되었답니다. 그 정도로 제 피부치처럼 여기며 지내기 시작했죠. 내 동생 먹을 것까지 챙겨줘서 고마워, 경혜야. 네 덕분에 굶주리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 내가 살면서 다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줘. 가족한테도 이렇게까지 하기 힘든데 항상 양보해주고 먼저 챙겨주려고 해서 너무 고맙다. 아니야, 우린 자매나 마찬가지잖아. 언제든 나한테 기대해. 우리 우정 알지? 나이 먹어서도 우리 우정 영원하기다. 당연하지. 우리 우정은 죽을 때까지 영원할 거야. 나한테 네가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너는. 친구와 그렇게 전 평생 우정을 다짐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빚쟁이에 쫓기는 삶이 돼버렸고, 운명은 얄궂게도 흘러가더라고요. 저희 집보다 한참을 못 사는 친구네 집은 갑작스러운 땅 개발로 인해 돈방석에 앉아버렸죠. 나에게 조금이라도 베풀지 않을까 했던 기대가 없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친구가 절 챙겨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힘들 때 사람이 가려진다고 할까요? 제가 자매라고까지 믿었던 친구는 어느새 칼날이 되어 절 겨누더라고요. 엄마 아빠 서울로 일하러 가고 지금 동생이랑 이틀째 못 먹었는데 혹시 우리한테 줄 음식 같은 거 좀 있을까? 부탁할게. 어머, 거지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게 밥 동량이라고 하나? 경혜야, 일을 하고 얻어먹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날로 먹으려고 하니? 너도 참 인생 쉽게 살려고 한다. 너희 집 망한 건 안타깝지만 아무 물정도 모르는 네가 그래도 이 사회에서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니? 인생 쉬운 거 아니니까 얻어먹을 생각 말고 네가 직접 발로 뛰며 돈을 벌어. 너 정말 내 친구 맞니? 내가 그렇게 너 어려울 때 물심양면 도와줬는데 어쩜 너는 친구라는 게 말을 그따위로 할 수 있어? 우리가 친구였나? 난 한 번도 널 내 친구로 생각한 적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 도와줄 거라고 착각 마. 너만 어려운 거 아니거든.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널 따로 왜 챙겨주겠니? 이제라도 이 사회가 얼마나 냉혹한지 넌 좀 배울 필요가 있어. 그동안 부잣집 공주님으로 많이 누렸으면 고생 좀 해봐야 하지 않겠니? 널 위해서란다. 집안이 망한 것도 서러운데 믿었던 친구는 저렇게 돌변했어요. 전 그렇게 고등학교도 가지 못하고 멀리 일을 하러 가신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안쓰러운 사정을 듣고 본인의 집에서 일을 할 것을 권유하였답니다. 친구와 한 집에서 있으면서 식모살이하는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진 않았다만 그땐 저의 선택지는 없었어요.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부모님이 돌아오시기까지 최대한 우리 둘이 잘 살아야 했거든요. 경혜야, 얘가 참 철이 없지? 자기가 너한테 받은 건 생각 못하고, 에휴, 아줌마가 너 소식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는데, 오갈 데도 없다고 하니까 여기 방에서 동생이랑 묵으면서 우리 집안일도 봐줘. 아줌마가 돈은 넉넉히 챙겨줄게. 동생도 동생이지만 너도 얼른 돈 모아서 학교 다녀야 하지 않겠어?
그동안 네가 우리 딸 챙겨준 거 아줌마는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아줌마, 감사합니다. 수정이가 갑자기 저렇게 변한 게 이해는 가지 않지만 그래도 아줌마가 제 마음을 알아줘서 감사해요. 그래, 애가 철이 없어서 그래. 자기 어려울 적 생각 못하고 쟨 왜 저런지 모르겠다 정말. 불편하지 않게 아줌마가 중간에서 조율 잘할 테니까 너도 마음 편하게 지내. 그래야 엄마 아빠도 얼른 돌아오시고 동생 학교도 보내지 않겠니? 감사합니다, 아줌마. 아줌마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 갈 데도 없고 동생이랑 큰일 날 뻔했을 거예요. 제가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아니야. 네가 우리 힘들 때 얼마나 먹을 걸 갖다 주고 챙겨줬니? 아줌마도 너한테 너무 고마워서 그래. 그러니까 힘내자. 그렇게 아줌마의 배려로 전 그 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늘 저에게 따뜻한 미소로 답해주시고 실수를 하더라도 혼 한 번 내지 않는 아줌마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해 나갔습니다. 아줌마는 정말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친구의 눈칫밥을 먹어가며 5년 동안 식모살이를 했고 어느새 제 나이도 20대가 훌쩍 넘어버렸어요. 고등학교도 못 가고 이대로 식모살이만 하다 너 늙어 죽는 거 아니니? 아, 맞다. 이번 주 금요일에 장 봐가지고 맛있는 식사나 차려. 아주 귀한 손님이 올 거거든. 아, 너도 아는 손님일 수도 있겠다. 어쨌든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놔야 할 거야. 알겠어. 대충 뭐가 먹고 싶은지 얘기해 놓으면 장 봐서 준비해 놓을게. 그래도 이왕 먹고 싶은 거 하는 게 낫잖아. 이런 걸 일일이 내가 얘기해 줘야 하니? 그건 가정부인 네가 알아서 할 문제야. 얘가 센스가 없어도 어쩜 저리 없어? 친구는 제가 알던 사람과 영 딴판이 되어 있었고 전 오히려 친구에게 식모살이를 해가며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던 손님 초대가 있던 날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어려서 서로 좋아 지내던 동네 오빠가 친구의 결혼 상대로 집에 온 것이었고 동네 오빠도 제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친구는 이렇게 계획적으로 절 물먹이더라고요. 이젠 너랑 나랑은 급이 다르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은 모습에 자존심이 정말 상해버렸어요. 하지만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는 자존심을 세울 용기조차 없었고 그저 그 자리에서 그냥 쥐구멍에 숨고 싶은 마음만 들었답니다. 아, 둘이 알지? 오빠, 경희가 여기서 일한 지 한 5년 됐거든요. 집이 망해서 저희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고 있어요. 그랬구나. 한동안 소식이 없길래 말없이 이사 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여기서 보게 됐네. 경혜, 오랜만이야. 뭐하니? 오빠가 인사 왔는데 나 오빠랑 결혼해. 뭐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집으로 초대한 거야. 오빠, 이것 좀 먹어보세요. 이거 다 경혜가 차린 거예요. 경혜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죠? 저희 집에서 식모살이 하는 동안 얼마나 음식이 늘었는지. 아, 그래. 경혜가 이런 것도 다 할 줄 아는구나. 경혜야, 많이 고돼 보인다. 얼굴도 예전에 비해 살이 많이 빠진 것 같고. 오빠는? 얘가 뭐가 빠져요? 저희 엄마가 얼마나 챙겨주시는데. 얘도 엄청 고마워해야죠. 식모가 이런 대접을 받으니. 친구는 옆에서 조잘되었지만 동네 오빠와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날 오빠가 돌아간 뒤 전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은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려 안간힘을 쓰고 노력했는데 이런 모습을 좋아했던 사람에게 들키니 정말 쥐구멍에 숨고 싶을 만큼 창피했고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 친구가 계획적으로 꾸민 걸 알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거 같았거든요. 너 정말 너무한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네가 날 친구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 그렇지만 오빠는 나랑 그렇게 좋아했던 사이인 줄 알면서 네가 어떻게 그러니? 일부러 그런 거야? 내가 너한테 뭘 그리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냐고? 넌 어려서 늘 다 가졌었지? 넌 날 동정했던 거야. 불쌍하게 여기면서. 내가 그 모습이 얼마나 싫었는 줄 아니? 불쌍한 날 옆에 두면서 넌 우월감을 느꼈겠지. 지금 내가 그렇거든. 난 널 친구로 생각한 적 없어. 내가 했던 모든 진심들을 넌 그동안 그렇게만 생각했구나? 그래,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넌 절대 듣지 않겠지.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디 한번 잘 살아봐. 그리고 이제 다신 보는 일 없도록 하자. 결혼 축하해. 전 친구에게 이 말을 남기고 아줌마에게 일을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20대가 넘었던 터라 서울에 올라가 부모님도 만나고 격리직이라도 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동생과 5년의 식모살이를 끝으로 그 집에서 나오던 날 기차역에 아주머니가 뛰어오시더라고요. 친구는 정말 미웠지만 아주머니에게 느낀 이 감사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경혜야, 아유, 이거 가져가라. 그동안 일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경혜는 어딜 가도 정말 잘할 거야. 싹싹하고 착하고. 그리고 우리 수정이 많이 미워하지 마. 애가 참 너무 없이 자라다 보니까 저런 감정까지 생겼나 보더라. 언젠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할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 수정이 너무 미워하지 말고 아줌마한테 간간히 연락 줘. 알겠지? 이거 꼭 가져가. 아니에요. 그동안 월급도 넉넉히 주셨고 모아놓은 돈도 있어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아줌마. 마음만 받을게요. 어허, 어른이 주는 건 받아야지. 이건 고용주로서 주는 게 아니라 지난 동네 아줌마가 널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야. 잘 살아야 한다. 알겠지? 경혜는 정말 잘 살 거야. 아줌마가 그렇게 믿어. 서울 올라가서 자리 잡으면 꼭 연락해. 한사코 됐다는 저의 말을 뒤로하고 아줌마는 그렇게 큰 돈을 저에게 찔러 주었습니다. 그 돈은 서울에서 방을 구하고도 남는 돈이었는데 친구는 정말 미웠지만 그동안 아줌마가 해주신 은혜와 감사함에 기차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 바쁘게 지내던 중 우연히 고향 친구에게 친구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에게 모질게 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아프다기보다 그런 심보를 가지니 그렇게 살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었어요. 수정이네. 쫄딱 망했잖아. 졸부가 그럼 그렇지. 갑작스럽게 돈방석에 앉더니 눈에 뵈는 게 없어진 거야, 그 집이. 수정이 남편도 갑자기 가난 걸려가지고 죽고 아버지 돌아가셨지. 어머니 편찮으시지. 말도 마. 아주 난리라니까, 그 집. 아, 그래? 아주머니 보고 싶은데. 아, 수정이 안 되긴 했다.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들 텐데.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서 안타깝네. 뭐가 안타깝니? 수정이 그게 돈방석에 앉자마자 우리한테 어떻게 했어? 다 지가 돌려받는 거야.
못돼 처먹어가지고. 그래, 사실 나도 수정이 많이 미운데 창석 오빠 그렇게 됐다는 소식이 좀 안타깝네. 수정이 마음도 어떨지 상상이 가고. 이래서 사람은 다 돌려받는 거야. 하여튼 걔 이제 내리막길 걸을 일만 남았다니까. 아유, 고소해 죽겠네. 사실 안타까운 마음도 조금 있었지만 친구의 말에 마음속으론 격하게 동의하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마지막으로 친구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고 중간에 저에게 잘해주었던 아주머니가 생각이 났지만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냥 묻어두었죠. 그리고 전 가난하지만 제 할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았고 결혼도 하여 아이들까지 낳았답니다. 없는 살림살이 확 펴지진 않았어도 그래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정도는 아니었고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하더라고요. 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만 하루하루 먹고 사는 정도였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을 보고 사는 것이 참 좋았어요. 아유, 그래도 남편이 넌 그렇게 다정하니까 참 좋겠다. 너랑 네 애들밖에 모르잖아. 어쩜 그리 시집을 잘 갔니? 지금 돈 없는 건 나중에 다 벌면 돼.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잖아. 너네처럼 착실하게 사는 게 최고라니까. 에이, 너도 잘 갔으면서. 우리 신랑 정말 착하지. 가정적이고. 게다가 정말 애들한테도 너무 잘하니까. 그때 그 동네 오빠랑 너 결혼 안 하길 천만 다행이야. 우리만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오빠가 널 좀 좋아했니?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 수정이 잘 지내려나? 벌써 우리도 40이 넘었는데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은 하네. 뭐 걔야 그 심보로 어디 가서 잘 살겠니? 다 지가 돌려받는 거지. 난 아직도 걔가 너한테 했던 것만 생각하면 에휴. 됐어. 다 지난 일인데 뭐. 수정이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거야. 아줌마도 한 번쯤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아직까지 사는 게 확 나아지지 않아서 찾아뵙기도 뭐하네. 수정이도 만나기 그렇고 시간이 다 해결해 주겠지 뭐. 그래도 가끔 아주머니 때문이라도 친구가 생각은 나더라고요. 뭐 잘 지내고 있나? 아프진 않나? 아주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려나? 중간에 아주머니를 찾아보려고도 했지만 집이 망했다는 그 이유로 소식을 딱 끊고 고향을 떠났다고 했기 때문에 찾을 순 없었어요. 저 역시 여유가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번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현관 앞에 허름한 옷을 입은 여성이 서 있더라고요. 멀리서 딱 봐도 누군지 짐작할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나야, 수정이. 놀랐지?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하다. 생각나는 사람이 너밖에 없는 거야. 정말 염치 없는데 어쩔 수 없었어. 어쩐 일이야? 그러게.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니 놀랐네.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았어? 우리 그 이후로 만난 적도 없잖아. 성은이한테 물어봤어. 간간히 성은이랑은 연락은 했거든. 너 잘 살고 있다고도 들었고 그땐 정말 미안했어. 이제 와서? 됐고 난 너한테 할 말 없으니 돌아가. 서로 피차 얼굴 보고 웃으며 안녕하는 사이는 아니잖니? 나 들어가 볼게. 아, 잠깐만. 엄마가 돌아가셨어. 근데 영안실에 계시는데 장례비가 없어서 너한테 온 거야. 정말 미안하다. 나도 참 염치 없는 거 알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아는데 너만 생각났어, 정말. 미안해. 나 정말 어이없는데
한 번만 봐줄래? 지금 엄마 시신도 수습 못하고 이런 얘기할 사람은 없고 나 되게 웃기지. 근데 지금은 자존심이고 뭐고 절실하거든. 친구의 말에 심장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와의 앙숙은 엄청났지만 아줌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찾아뵐 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 친구가 용서되진 않았지만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던 아줌마였기 때문에 제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절대 여유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애들이 대학 입학을 할 때라 돈이 많이 들어갔던 터라 저 역시 힘든 상황이었지만 주저할 수 없었어요. 그게 아줌마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고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었죠. 다행히 남편은 제 모든 선택을 지지해주면서 응원해 주었고 그런 남편에게 더욱더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친구 또한 저의 행동에 정말 머리를 조아려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이 돈이면 그래도 장례는 치를 수 있을 거야. 나 잘 찾아왔어. 아줌마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해야지. 너무 고맙다 정말. 내가 너한테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 고마워.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됐어. 네 사가 받자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아줌마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줌마 편히 보내드려야 할 거 아니야. 너한테 할 말이 없다. 다 갚을게 경혜야. 예전처럼 모른 척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이 돈은 꼭 갚을게. 아니, 됐어. 갚지 않아도 돼. 그냥 내가 해주고 싶은 거니까. 그리고 너 마음 잘 추스르고 용기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무리 앙숙 사이가 깊어도 이 정도 응원은 해도 되는 사이잖아. 마음 약해지지 말고 지금부터 이 악물고 살아. 전 친구의 사과를 뿌리치고 홀어머니 장례비가 없어 시신도 못 거두는 친구에게 아등바등 모은 제 적금 800을 깨서 건넸어요. 그리고 장례식에 참석하여 아줌마에게 죄송하다고 목 놓아 울었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 가시는 길 편히 인사드리니 마음은 참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미웠던 친구였지만 그렇게 허름한 모습으로 절 찾아왔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미움을 모두 내려놓고 친구가 제발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죠. 용기 내서 잘 살아. 그리고 뭐래도 넌 악바리가 있어서 잘 살 거야.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말고 살아. 난 그럼 갈게. 너무 고마웠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넌 믿지 않겠지만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은 다 진심이야. 정말 고마웠다. 발인까지 마치고 친구는 고마웠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호련듯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소식을 알고 다른 친구들이 길길이 날뛰면서 친구 욕을 했지만 저만은 욕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자존심까지 버리고 무슨 심정이었는지 잘 알았거든요. 다시 자취를 감췄다고 한들 그 돈이 아깝지 않았고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주머니 가시는 길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거든요. 그나마 제 덕분에 아주머니 시신을 거둘 수 있었다면 그게 그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염치도 없는 게 어떻게 널 찾아와? 내가 그날 장례식에서 너 와 있는 거 보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성은이가 알려준 거라며? 성은이한테 다 들었어. 너한테 장례비도 달라고 했다고. 진짜 걔 뻔뻔한 거 유명하다니까? 됐어. 내가 괜찮다는데 뭐. 그리고 아줌마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나도 해야 맞는 거야. 넌 정말 착해서 탈이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네가 이러고 사는 거야. 맨날 손해만 보고. 아유, 너 네 아들 등록금 어쩔래? 뭐 식당 같은데 값을 알아봐야지. 남편도 백방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흥분하지 마.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친구에게 모두 줘버렸기 때문에 전 이리저리 돈을 알아봐야만 했고 그렇게 백방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원래 일을 했던 식당 사장님의 도움으로 가부를 받아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그렇게 세월은 또 흘러 수년이 지났어요. 한참 대학 생활을 하는 아들과 고등학생인 딸이 있었기 때문에 전 일을 멈추지 않아야 했고 여전히 식당 종업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 나갔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나날이었어요. 그리고 한 예약 테이블에서 저 좀 불러달라고 하는 손님이 있다고 하였는데 참 이상했습니다. 아, 저기 4번 테이블에서 경혜 씨 찾는데? 이름까지 알고 있는 거 보면 서빙을 아주 잘했나 봐, 경혜 씨가. 얼른 가봐요. 아, 네. 이름까지 알려준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래도 감사하네요. 직접 절 찾아주시고 제가 오늘도 서빙 잘해볼게요. 아주 본세가 엄청나더라고. 오늘 팁도 받을 것 같아. 경혜 씨가 일 한번 엄청 잘하니까 이런 손님도 다 있네. 사장님의 말에 예약방으로 들어간 순간 한 페도라를 써서 얼굴이 잘 안 보이는 중년 여성이 저에게 명함 한 장을 내밀었고 그 명함을 내밀고 제가 받는 순간 기구한 내 생에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반전의 일이 일어났거든요. 나야, 경혜야. 미안하다. 지금에서야 찾아와서. 정말 바쁘게 지냈어. 너한테 꼭 은혜를 갚고 싶었거든. 여전히 넌 열심히 살고 얼굴에 구김살 한 번 찡그리지 않고 주어진 삶을 사는구나.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어, 경혜야. 아니, 너는... 그리고 내가 여기 일하는 걸 어떻게 알고... 그건 그렇고 넌 잘 지내고 있었니? 하긴 이 정도면 잘 지냈겠지. 왜 이제 찾아왔어? 그러지 않아도 네 소식 정말 궁금했는데 그래도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다 안심이고 마음이 놓인다. 저에게 명함을 건넨 건 다름 아닌 수년 전 저에게 엄마의 장례비를 요구했던 한때 제가 자매라고 생각했던 친구였고 명함엔 어여시 한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직 명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아보니 그 회사는 작은 벤처기업으로 시작하여 갑작스럽게 커진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얼떨떨해하고 있자 사장님을 불러다가 저와 얘기를 하겠다고 따로 얘기를 하는 친구였어요. 물론 제가 일하는 시급은 본인이 주겠다고 하면서 사장님께 정중히 양해를 구했고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라져 있었죠. 정말 네 생각 많이 났어. 참 철없이 어릴 때 내가 너한테 못되게도 많이 굴었지? 미안하다. 너 그렇게 우리 집 일 관두고 서울로 가버리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엄마한테 혼나기도 참 많이 혼났는데 너한테 못되게 하고 나 벌 받았지 뭐. 남편 죽고 엄마 아프고 아빠 돌아가시고 갑작스럽게 부자 된 집, 그 집도 망해버리고 진짜 다 벌 받았다고 생각해. 그런데도 네 생각만 나더라. 그래도 염치 없으니까 찾지도 못했는데 엄마까지 돌아가시니까 너만 생각나는 거야. 나 참 웃기지?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베푸는 거 보고
그때 반성 진짜 많이 했고 다짐했어. 너 때문에 도와준 거 아니야. 너희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니? 아줌마한테 최소한의 예의인 것 같아서 그랬던 거야. 어찌됐던 너한테 꼭 갖고 싶었어. 그땐 내가 철이 없어서 널 외면했지만 이젠 아니야. 정말 반성 많이 했거든. 친구는 절 도와주고 싶다고 했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제 어릴 때 친구로 돌아온 것 같아 반가운 마음도 들었고 친구의 돌아가신 엄마도 생각이 나면서 서로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친구는 본인이 했던 말을 지키려고 저에게 8천이라는 돈을 입금하더라고요. 제가 이 돈을 받고 소스라치게 놀라자 친구는 저에게 한마디 하였어요. 네가 나한테 어려서부터 베풀어준 값어치에 비하면 한없이 작다. 네가 나한테 준 800만 원이 너한테 어떤 돈인 줄 나 알고 있었어. 너도 빠듯이 살면서 모든 돈을 내어줬을 때 그때 정말 내가 너한테 부끄럽고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나더라. 그래도 이 돈은 너무 커. 8천이라니. 됐어. 너 또 재기했다고 이렇게 큰 돈을 막 쓰는 거야? 이제 너 혼자인데 돈도 저축하고 잘 살아나가야지. 이런 돈 나한테 주면 되겠어? 네 마음만 받을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네가 생각한 것보다 나 정말 잘 살고 있어. 이 돈이 다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도 너한테 정말 잘할 거니까 그리 알아. 내가 또 누가 있니? 남편 죽어, 자식이 있어, 챙길 부모가 있어. 그냥 나한테 이제 자매 같은 너 하나라고 생각할 거야. 받아둬. 너무 부담스러워 한사코 거절했지만 친구는 꼭 받아달라며 돈을 주었고 염치 없게도 어려웠던 저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남아있던 저희 집 빚을 해결할 수 있었고 딸의 고등학교 밀린 학비도 낼 수 있었죠.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모든 걸 보상이라도 받듯 친구는 저희 집도 이사시켜 주었고 그때부터 저희의 삶도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이들의 학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남편 또한 공장 생산직에서 친구의 회사 중요 자리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는 너무 과하잖아. 네 마음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안 해도 돼. 아니, 너한테 내 전 재산을 줘도 안 아까워. 내가 말했잖아. 어렸을 적엔 철 없었다고. 이제 다 갚으며 살 거야. 그리고 네 신랑 그 머리로 그렇게 일하는 거 너무 아까워. 너 때문이 아니라 네 남편 능력 보고 스카우트한 거니까 그리 알아. 다른 회사에서는 학벌 때문에 취직이 안 됐을지 몰라도 우리 회사는 학벌보단 능력 중심이거든. 그래서 스카우트 한 거야. 부담스럽게 생각 마. 내가 바보니?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 회사에 취직시키게? 네 남편 덕분에 우리 회사가 더 성장해 가고 있어. 그러지 않아도 된다니까. 네가 지금까지 해준 게 너무 커서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 정말. 고맙고 염치가 없어. 염치 없다는 말 하지 말랬지? 난 너한테 모든 걸 줘도 안 아까워. 이게 내 진심이야. 그리고 아직까지도 미안하고. 친구는 본인이 한 말은 다 지켰어요. 남편은 어느새 친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월급이 계속 인상되었고 전 처음으로 일을 하지 않고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며 집에서 주부로서 살 수 있었습니다. 빚이 없는 것만으로도 제 삶이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친구에게 고마웠고 미안했지만 저에게 충분히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해주는 친구였어요. 너 아니었음 엄마 시신도 못 거둘 뻔했고 어렸을 때 너 아니었음 난 이미 배 굶고 죽었을지도 몰라.
이 정도 돈? 너한텐 충분히 가치가 있고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네가 그럴 때마다 내가 더 미안하고 그래. 고맙다. 사실 네 원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너 그렇게 됐다는 소식이 사실 마음이 아프면서도 잘 됐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어. 나도 참 옹졸하지? 나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이렇게 지금 네가 나한테 베푸는 거 고마우면서도 이런 게 익숙해질까 봐 또 겁나는 거 있지? 이제 도와주지 않아도 돼. 충분히 너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됐고 이제 우리 힘으로 할게. 그렇게 전 친구가 마련해준 삶을 토대로 제가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고 어려서부터 남의 집살이와 식당에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작은 기사식당을 열었습니다. 음식 손맛이 있던 저로서는 그래도 식당은 잘 되었고 나름 돈도 많이 만질 수 있었어요. 아유, 이 근처 기사식당 중에 깔끔하고 맛있는데 여기밖에 없다니까. 사장님, 건승하셔요. 여기 오래오래 다녀야겠어. 아유, 감사해요. 손님들이 맛있게 먹어만 준다면 저야말로 너무 기쁜 일이죠. 앞으로도 자주 와서 드셔주세요. 아셨죠? 친구가 이렇게 되기까지 길을 터주어서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전 잊지 않고 생각하며 지금까지도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가 갚아준 빚의 일부를 친구에게 다시 되갚았답니다. 그래야 저도 친구 얼굴을 떳떳이 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친구가 해준 게 많아 완전히 대등한 위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저도 친구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었죠. 수정씨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당신이 돈을 어느 정도 갚았다고 해도 참 고마운 분이야. 그러니까 수정이한테 나도 더 잘해야지. 우리가 돌고 돌아 만난 인연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까지 쉽지 않았거든. 아휴, 이러지 않아도 된다니까. 너도 참. 하여튼 비치고도 못 사는 성격 여전하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했고. 아니야. 우리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지? 서로에게 둘도 없는 친구 시절로 말이야. 너희 엄마가 봤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야. 많이 돌고 돌아온 세월만큼 우리 더 잘 지내보도록 하자. 이제 내가 네 옆에서 가족이 돼줄게. 정말 고맙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런 걸 다 아시고 나한테 가족을 만들어줬나 보다.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너랑 나랑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것 같거든. 나 용서해줘서 고마워, 경혜야. 앞으로 우리 더 잘 지내자. 전 그렇게 어렸을 적 친구를 되찾았고 지금은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때로는 가족처럼 친구처럼 말이죠. 어려서 친구가 좋은 게 그렇게 미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힘들 때 기쁠 때 항상 옆에서 힘이 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어요. 예전부터 이렇게 지내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이 저에겐 금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참 그렇게 좋아했지만 한편으론 정말 미워했던 친구였고 돌고 돌아 이렇게 내 옆에 가장 믿을 만한 존재로 있어주는 친구가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의 제 삶이 있기까지 정말 힘든 여정이었고 되돌아간다면 사실 주저하게 되는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중년에 늦게나마 다시 친구를 찾은 일 그리고 제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고 자식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됐다는 점에서 제 자신을 칭찬해 주고 싶어요. 앞으로도 친구와 이 우정을 유지하며 잘 지내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굴곡 많은 제 인생 응원해 주시고 이 글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양평에 살고 있는 42살 여자입니다. 요 몇 달간 정신없이 움직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살아왔었는데요. 이제야 숨 좀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생겨 여러분들께 제가 겪어온 삶을 풀어보려 합니다. 10년 전에 남편을 알게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저희 부부가 어렵게 이어진 만큼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초원이었지만 남편은 재혼이었거든요. 그리고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몸이 아픈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심각하게 반대를 하셨죠. 이혼남과 결혼하는 것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는데 장애가 있는 아이까지 딸려 있으니 남편은 좋게 봐줬지만 제 삶이 힘들어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연을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고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부모님께 결혼하겠다는 말을 꺼내기 전부터 아이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감수할 정도로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죠. 결국 오랜 시간 설득 끝에 부모님은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제가 잘 살아가길 바라셨네요. 남편의 전처는 아이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태어난 아이를 불쌍하게 여기기보다 되려 육아를 포기한 채 밖으로 떠돌다가 결국 이혼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딱한 사정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남편을 선택한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시겠지만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이후 시댁 식구들은 저를 정말 잘 대해주셨고 무난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아이를 돌봐주는데 두 손 놓지 않고 도와줬기 때문에 크게 무리될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댁 식구들은 조금씩 저에게 많은 걸 바라셨어요. 당연히 아이가 저와 제일 많이 붙어 있는 시간이 많으니 서로가 적응이 된 만큼 시댁 식구들의 소홀함은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제가 급한 볼일이 있어서 아이 돌보는 걸 부탁하려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시집 식구들의 행동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남편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는지 주말에 시댁 식구들과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면서 남편이 먼저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동생들은 그렇다 쳐도 엄마는 은혁이를 돌봐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지 잘 아시죠? 걔가 집을 뛰쳐나간 게 내 탓이라는 거니? 솔직히 은혁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겠지. 엄마가 이어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책임이 있으신 만큼 은혁이 돌보는 건 도와주세요. 이 사람은 저 하나 보고 저희 집에 들어왔는데 이런 일로 제가 목소리 높여야 되겠어요? 너희들도 엄마랑 똑같이 행동하려 하지 말고 서로 조금씩 배려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 맨날 입으로만 가족이라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줘봐. 너희들도 그렇고 엄마도 전부 다 내가 벌고 있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도와줘야 할 땐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은혁이 보는 게 쉬운 줄 알아? 얼마나 힘든데. 제가 좀 컸다고 이제 통제가 안 된다고. 오죽하면 우리가 피하려 하겠어? 이거 봐봐. 은혁이가 전부 다 이렇게 만든 거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물어뜯고 머리채 잡고 핥히고 난리도 아니야. 우리도 최선을 다해주지만 정말 쉽지 않다고. 세연이가 오빠 부인이 됐으면 이제 전적으로 혼자서 돌봐야 된다고 생각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얼마나 귀찮고 힘든지 알아?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오빠가 이해해줘야지. 그래서 이제 하기 싫다는 거야?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네. 앞으로 생활비는 일절 없을 테니까 네가 밖에 나가서 벌어먹고 살아.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 네가 한 달에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알기나 해? 남들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받는 평균 월급보다 더 많이 쓰고 있잖아. 엄마도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물 쓰듯이 쓰면서 잠깐씩 돌봐주는 게 그렇게 하기 싫으면 카드 다 막아버리고 땡전 한 푼 드리지 않을 테니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세요. 누가 더 잃을 게 많겠어요? 그럼 그냥 같이 살던지. 너희 집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니? 돈도 많이 벌면서 따로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 가족 전부 함께 살 수 있는 주택 하나 지으면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할 수 있잖아. 세아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처음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모는 아이 돌보는 걸 부담 주지 않겠다며 최대한 설득시켜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불과 몇 달 만에 시댁 식구들의 변한 태도에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사업으로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쓰고 있어서 부족함 없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줄을 끊겠다는 남편의 한마디에 시댁 식구들은 꼬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제가 아이한테 새엄마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당연하지만 급한 볼일이 있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려면 꼭 다른 이유를 대셨어요. 그렇게 되니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었죠. 남편의 아들은 정신질환 장애가 있어서 다른 애들과는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워낙 사고를 많이 쳐서 함께 생활하는 게 어린이집 선생님들 또한 두 손 두 발 드셨고 갑작스런 돌발 행동이 아이들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자 어린이집에서 거부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었네요. 그렇게 되다 보니 결국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만 했고 제가 희생해야 될 부분도 더욱더 많아졌었죠. 당연히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아이를 돌보는 건 정말 쉽지 않았어요. 도저히 알 수 없는 성격인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야 사고를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 잠깐씩 얼굴 보는 거와 다르게 결혼 생활은 너무나 달랐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그렇게 서로 잘 맞춰가면서 남편이 중간 역할도 잘해준 덕분에 시댁 식구들은 지속적으로 저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반복되자 쌓이는 불만들은 점점 커지게 되었고 시모의 감정은 터지고 말았네요.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었지만 함께 모여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니까. 이거 너무 불편해서 생활을 못하겠다. 잠깐 은혁이 돌봐주기 위해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니? 매번 이런 식이니까 당연히 스트레스가 뒤따라 오는 거잖아. 말 나온 김에 서둘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는 집을 좀 구하던지 건물을 올리든지 하면 좋겠는데. 저도 이 사람이랑 얘기 안 해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는 일도 바쁜데 함께 살면 더 많은 일을 시키실 수도 있잖아요.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거지. 세아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함께 지내는 게 모두에게 이득이 되지 않겠어? 우리가 언제까지 세언니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일 수는 없는 거잖아. 저희도 생활이 있는데 정말 많이 희생하고 있는 거라고요. 말 나온 김에 여기서 결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은혁이를 위해서라도 모두가 함께 지내는 게 불화를 만들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이대로 시간만 끌면
서로 안 좋은 감정만 쌓일 것 같아요.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한참 동안 진지하게 의논을 하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모두가 함께 지낼 수 있는 주택을 만들어 저희 모두 한 집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좋았던 건 그동안 불편했던 것들이 해소가 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모두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서로가 상황에 맞게 조율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은혁이가 자고 있을 때 저를 방으로 따로 부르셨어요. 분위기를 봤을 때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고,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시모가 그동안 저를 봐오면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점들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네가 우리 집 식구가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니? 이쯤 되면 눈치껏 행동해야지. 내 아들이 없을 땐 네가 집안일을 전적으로 매달려서 해줘야 하지 않겠니? 내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겠어? 나이도 있는데 며느리한테 대접을 받기는커녕 집안에서 가정부 역할을 하고 있으니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니? 앞으로 네가 집에 있을 때는 은혁이도 돌보면서 집안일까지 전부 다 했으면 한다. 나도 이제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 어머님이 고생하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대한 저를 배려해 주시려는 건 알겠는데요. 저도 몸이 하나뿐이라 여기까지가 제 한계예요. 어머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들어 은혁이가 점점 더 제멋대로 행동해서 옆에서 돌봐주는 것도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 와중에 틈만 나면 청소하고 식사 준비에 빨래까지 제가 전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잠깐 쉴 수 있는 건 그이가 집에 들어와서 은혁이 봐줄 때 그때 잠깐 앉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저에게 뭘 더 바라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손을 놓으시겠다는 건가요? 내 말을 이제야 이해한 거니? 나는 이제 손을 놓겠다는 거야.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는 건 당연한 거지. 네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애 보면서 집안일 하는 건데 전부 달라붙을 필요 없잖아? 어머님, 그럼 뭐하러 함께 살자고 하신 거예요? 그때랑 지금이랑 말이 바뀌시면 어떡해요? 제가 이렇게 살려고 그이랑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의 대우는 부당하다고 생각돼요.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머님이랑 아가씨들이 도와주실 수 있는 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버틸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제 모습을 잘 봐보세요. 여자이기를 포기한 사람처럼 살고 있잖아요. 이런 대화 나눌 시간에 집안일 하나라도 더 했을 것 같네요. 어머님이 힘드시다고 하셨으니까 청소기만 돌려주세요. 저는 밀린 빨래하러 가봐야 하거든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한 거니? 나보고 청소기를 돌리라고? 방금 내가 한 말 못 들었어? 앞으로 너 혼자 다 하라고 했잖아. 그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시모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성격이 있으신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저를 막대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었어요. 그동안 저에 대한 불만들을 입 밖으로 꺼내고 싶어 하셨지만 남편 때문에 참고 있었던 것 뿐이었네요. 시모의 진심을 듣게 된 저는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소리치며 화를 내시는 모습은 제가 알던 시모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시는 바람에 은혁이가 잠에서 깨게 되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한 집에서 사는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남편 하나 보고 모든 걸 희생하고 있는 저를 막대하신 시모가
너무 원망스러워 저 또한 서운함이 쌓이게 되었네요. 시모는 밖에서 볼일을 보고 들어온 아가씨들한테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저에 대한 시선은 안 좋게 바뀌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변화는 감당하기가 힘들 만큼 저를 괴롭게 만들었어요. 한 공간에서 살다 보니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으로 마찰이 생겨서 결국 남편에게 시모와 아가씨들과의 갈등을 털어놨어요. 남편은 침착하게 제 말을 들어주었고 모두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아가씨들의 불만들도 들어보게 되었죠. 설마 우리 보고 평생 동안 은혁이를 돌보라는 건 아니지? 그리고 집안일이야. 당연히 언니가 하는 건데 뭐가 문제인데? 그래. 나는 이 집안의 제일 큰 어른이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대우도 못 받고 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함께 지내는 동안 오히려 내 생활이 없어져서 요즘 스트레스가 아주 크게 달했다. 이러다 내가 먼저 알아놓을 것 같다고. 그래서 다들 원하는 게 뭔데? 너희들도 그렇고 엄마도 이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겠다는 거네요. 왜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누가 그렇게까지 손을 놓고 있겠대? 그게 아니라 이제 비중을 줄이겠다는 거지. 그게 그거잖아요. 너희들도 엄마랑 같은 생각인 거지? 이 사람 혼자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자신이 힘든 것만 불만을 늘어놓고 있는 게 가족이 맞는 거야? 내가 이 집 지을 때 엄마랑 너희들한테 뭐라고 그랬어? 신중하게 결정한 만큼 전보다 더 많은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분명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만 이제는 이렇게 살기 싫다는 거지? 그럼 다 때려치우면 되겠네. 본인들이 누리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배만 불러서 이제는 하기 싫다? 그럼 인연 끊으면 되겠어. 나도 이런 분위기 만들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각자 흩어져서 사는 게 오히려 현명할 것 같네. 명절 때도 이 사람만 일 시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동생이라는 것들이 만들어 놓은 거 주워 먹기만 할 줄 알지. 하나도 도우려 하지 않고 내가 움직일 때만 눈치 보면서 하는 척하는 거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어? 지금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나랑 헤어지겠다고 하면 그때 누가 제일 많이 피해를 볼 것 같아? 우리 가족이 제일 많이 힘들어진다고. 엄마는 은혁이 감당되시겠어요? 너희들도 지금 누구 때문에 밖에서 마음 편히 볼일 볼 수 있는지 잘 좀 생각해봐. 남편이 화를 내면서 큰 소리 치자 시모와 아가씨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회피하고 있었네요. 결국 시댁 식구들은 본전도 찾지 못한 채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날 이후 남편이 분담해준 대로 집안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연을 끊을 거라는 충격적 말은 시댁 식구들에게 가혹할 정도로 심한 말이었어요. 금전적인 지원이 전부 끊긴다는 건 고생을 사서 해야 된다는 거였죠. 밖에서 일을 하기 싫은 아가씨들은 더 이상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묵묵히 시키는 대로 움직였어요. 시모 또한 더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사이로 발전하지는 못했었어요. 시집 식구들은 억지로 살고 있는 거였죠. 저도 힘든 건 마찬가지였지만 그렇다고 똑같이 행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제나 활기차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행동하면서 시집 식구들에게 살갑게 다가가려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던 도중 시모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초점을 잃어버린 얼굴로 넋이 나가 있자 핸드폰을 들어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남자분의 목소리를 들으며 무슨 이유 때문에 전화를 했는지 다시 물어본 순간 저 또한 믿을 수 없는 말을 전달받게 되면서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었네요.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과 정면 충돌이 이루어졌고 사고 현장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네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계신 시모가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으며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저 때문에 세상을 떠난 거라고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이 너무나 컸는지 시모의 말이 제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머리채를 잡히고 있는데도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집안의 가장이 무너지게 되었고 원하지 않는 장례식을 치러야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부터 시작이 되었네요. 장례를 끝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무래도 저 혼자 남겨진 게 계속 마음에 걸리셨는지 대화를 하시려고 온 것 같았습니다. 김서방이 세상을 떠났으니 제 딸이 더 이상 이 집안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없으니 이제 그만 관계를 끊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받은 상처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는군요. 제 딸이 그동안 힘든 생활을 이어나갔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김서방이 없는데 이 집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은혁이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제 딸을 붙잡으시려는 건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제 딸이 인생을 바치면서까지 옆에 있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집안과의 관계는 딱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길게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 이제 그만 놓아주시죠. 아직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많이 당황스럽죠. 일단 며느리와 따로 대화 좀 할 테니까 그만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그렇고 은혁이도 갑자기 며느리가 떠나가면 앞으로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건 사부인이 알아서 하실 문제죠. 저희 집안과는 더는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너도 이제 어서 짐 싸. 집으로 돌아가야지. 시모는 저를 보내줄 수 없다면서 엄마와 쉬지 않고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결국 시모가 끈질기게 저와 둘만의 시간을 만들고 싶다며 따로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저에게 간절히 부탁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시모도 하나뿐인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천천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저도 은혁이와 함께 보낸 시간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 없이 등을 돌리고 인연을 끊는다는 건 저로서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은혁이를 진심으로 내 아들처럼 키웠기 때문에 많은 정이 들었었죠.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고 시댁에 찾아온 저희 부모님께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돌아가겠다고 좋게 설득시킨 뒤에 돌려보냈습니다. 시댁 집안에 남아있는 남편과 함께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잠 한숨 못 자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를 거실로 부르셨고 아가씨들도 한자리에 모여서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네요.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으니 아무래도 재산 문제가 제일 큰 일일 텐데 네가 법적으로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는 만큼 너한테
내 아들 재산의 절반이 넘어가겠지만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 고생은 내 아들이 했는데 왜 너는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그 많은 돈을 가져가야만 하는 거지? 앞으로 우리 먹고 살기에도 막막할 텐데 너는 입이 하나지만 우리는 입이 몇 개니? 훨씬 많잖아. 너는 은혁이를 아들처럼 생각한다며. 그럼 네가 평생 끼고 살거라. 그럼 내가 너한테 들어가는 재산 건들지 않으마. 그리고 우리 집에서 생활해야 된다. 어찌됐든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이 집에서 뼈를 묻어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하기 싫다면 너한테 넘겨줄 재산 전부 다 토해내고 은혁이만 데려가는 걸로 해라. 어머님, 그건 너무 억지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이 집에서 어머님 수발 들면서 살라는 말인데 제가 지금 상황에서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제 입장은 한 번도 생각해주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 부탁을 하셔도 모자랄 판에 억지를 부리시면 되겠어요? 시모는 무조건 시댁에서 살길 원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 모든 집안 잡일은 저에게 시키려는 게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결국 조금도 조율되지 않고 서로 목소리만 높아지자 시모는 저와 은혁이가 필요 없다며 저에게 한 푼의 재산도 넘겨주지 않을 거라고 멱살을 잡은 채 문 밖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은혁이는 제가 시모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무슨 상황인지 알지도 못한 채 뒤따라오고 있었네요. 아가씨들도 합세에서는 저를 뒷산 야산에 내버렸고 추운 겨울날 신발 하나 신지 못하고 쫓겨나 버리게 되었습니다. 무슨 짓이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저보고 재산 한 푼 줄 수 없다며 은혁이와 함께 남편의 뒤를 따라가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낸 뒤 아가씨들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시모는 남편의 재산이 저에게 넘어가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눈이 수북이 쌓인 야산으로 저와 은혁이를 끌고 온 거였어요. 그동안 제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 시댁 식구들은 조금도 고마워한 적이 없었던 거였네요. 일단 살고 봐야 할 것 같아 추위에 떨고 있는 아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지나가는 차량에게 도움을 청한 뒤 경찰서로 향했어요. 저와 아들에게 했던 행동은 용서받지 못할 짓이었고 시집 식구들이 원하는 대로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 도착을 한 뒤에 일단 저희 부모님과 연락을 취한 다음 곧바로 시댁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희도 어느 정도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 일단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해 분노하셨고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행동이라고 분을 삭히지 못하셨어요. 결국 다음날 아침에 부모님은 저와 은혁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엄마는 이성을 잃은 아빠가 안 좋은 행동을 할까봐 불안하셨는지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시댁으로 와주길 경찰들에게 부탁을 하셨네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한 뒤 아빠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문을 두드리셨는데 아무도 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때마침 경찰들도 전날에 있던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 위해 시댁 식구들을 불렀습니다. 집안에 불이 켜져 있고 누가 봐도 집안에 있는 걸 아는데 아무도 나오려 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들어올까봐 비밀번호까지 바꿔놔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이 집은 저에게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열은 뒤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네요. 시댁 식구들이 전부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고 경찰은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한 뒤 창문을 전부 다 활짝 열었습니다. 저희는 영문도 모른 채
쓰러져 있는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경찰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네요. 잠시 뒤 구조대가 도착해서 응급조치를 시도했지만 이미 아가씨들은 세상을 떠난 상태였고 시모는 겨우 숨이 붙어 있었지만 깨어나진 못하고 있었네요. 단 하루 사이에 엄청난 일이 펼쳐져서 저희 가족도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결국 아가씨들은 장례를 치러야만 했고 시모는 중환자실에서 숨만 붙어 있는 상태로 누워만 있는 상태였네요. 국가수에서 감식 결과 붉은색 반점들이 팔과 얼굴 쪽에 뜨문뜨문 흔적이 발견되었고 보일러 배관에 문제가 생긴 걸 추가적으로 확인하게 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확실하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모는 깨어나지 못한 채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한참 동안 누워있다가 몇 달 전에 결국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시모도 장례를 치른 뒤 보내드렸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네요. 만약 저도 그때 함께 있었다면 지금 저와 아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죠.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펼쳐졌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제 곁에는 은혁이 하나 남았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정신장애가 있지만 제 아들도 분명 좋아질 수 있는 날이 찾아오겠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살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동안 제가 받았던 아픔을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면서 슬퍼하는 저를 보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게 되었네요. 남편과 결혼을 하자마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가 제 품 안에 들어왔고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다는 기쁜 소식을 새 형님들만 안 좋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새 형님들은 전부 다 딸을 낳았지만 저만 시댁 집안에서 첫 아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 시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전부 저에게로 돌아와서 그런지 새 형님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안 좋은 시선으로 질투를 하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었죠. 형님들은 저도 딸을 낳아야 집안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며 아들 낳는 걸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저도 형님들의 어이없는 태도에 당황스럽기도 했었지만 애써 웃어넘기긴 했지만 성별이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한 형님들은 저를 막대하기 시작했어요. 성별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새 형님들은 시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제 아들에게만 쏟아지는 게 싫다며 대놓고 아들을 낳은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들 봐서 시부모님 관심 한 번에 받으니까 기분 좋은가 봐. 덕분에 우리 딸들은 아주 찬밥 신세가 됐는데 지금 웃음이 나오니? 모두가 서로 웃을 수 있으려면 무조건 딸을 봐야 한다고 했는데 막내 동서가 아들을 봤으니까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진 거야. 어쩌겠어. 본인이 일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덕분에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진 거라고. 형님, 아이 성별을 제가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부모님께서 손주들 다 좋아해 주시는데 그건 오해라고 생각해요. 오해? 누가 봐도 시부모님이 아들 손자만 신경 써주고 있으니 동서는 상관없겠지.
어차피 아들 봐봤자 직접적인 영향권은 우리한테 있으니 이 시간도 오래가지 못할 거야. 동서는 앞으로 고생 꽤나 하겠어. 우리 눈밖에 났으니. 시부모님께 아들 손자 안겨드렸다고 앞으로 동서가 집안 실권을 꽉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지? 너희들 지금 몸조리하고 있는 막내한테 둘러싸여서는 뭐하는 짓들이야? 막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거니? 괜히 쓸데없는 짓들 하지 말고 얼굴 봤으면 이제 그만들 돌아가라. 막내가 출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시부모님께서 잠시 외출하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면서 점점 심각해질 것만 같았던 상황은 다행히 마무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새형님들은 산후조리실에서 나갈 때까지 저에게 안 좋은 시선을 끝까지 보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저를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는지 저에게 신경 쓰지 말라며 딸만 줄줄이 낳아서 괜히 질투나서 그런 거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제 마음이 불편한 건 여전했어요. 출산 전에는 분명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새 형님들과의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게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 나중에 시댁 모임이 있을 때 형님들이 서운하게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풀어줘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몸도 추스르고 거의 회복이 다 되어갈 때쯤 시부모님께서 아들 손자가 보고 싶다며 맛있는 음식 준비해 놓을 테니 얼굴 한번 보자고 하시길래 이번이 좋은 기회일 것 같아 주말에 남편과 함께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서둘러서 그런지 새 형님들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는지 시부모님만 계시길래 제 아들을 품에 넘겨드린 뒤 형님들은 언제 오냐고 여쭤봤어요. 보통 모임이 있을 때 다들 서둘러서 시댁에 오는데 그날따라 상차림이 거의 다 끝이 났는데도 시댁에 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걔들 오늘 안 온단다. 음식 다 준비해놨는데 병원에 환자들이 많아서 시간을 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어쩌겠니? 일이 우선이니 나중에 얼굴 보자고 했지. 어제는 올 수 있다고 하더니만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전화 와서는 오지 못한다길래 나도 당황스러웠었다. 저녁에 시간 되면 그때라도 온다고 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상 다 차려놨으니 밥부터 먹자. 걔들 안 봐도 뻔하지. 막내가 아들 낳았으니 배 아파서 안 오는 거잖아. 괜히 싫은 소리 듣는 것보다 오지 않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좋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시간 보내도록 하자고. 서로 얼굴 붉혀봤자 내 손자한테 안 좋은 모습만 보여줄 거 아니야? 여지껏 우리가 아들, 딸 안 가리고 손녀들을 얼마나 이뻐했는데 이런 것 가지고 토라지면 되겠어? 한두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의사인 며느리들이 참 잘하는 짓이다. 밥 다 식겠다. 어서 들거라. 아들, 뭐하고 있어? 빨리 오지 않고. 그녀한테 전화가 와서요. 오늘 저녁에도 못 올 것 같다네요. 아무래도 병원 일이 다들 바쁜가 봐요. 이럴 때는 의사보다 너처럼 사업하는 게 속 편하다니까. 쉴 땐 쉴 수 있고 사장이니 누가 뭐라 하겠어? 저번 산후조리실에서 새 형님들이 저에게 함부로 대했던 행동들을 보고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지 그날만큼은 형님 내외 식구들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댁에 있는 동안 시부모님께서 손자를 돌봐주시는 덕분에 마음 편히 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날이 어두워지자 시모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고 주방으로 들어가셨고 시부와 남편은 서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도중 밖에서 차량 라이트 불빛이 거실을 향해 비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 심장 박동수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현관문을 열며
새 형님 네 분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네요. 뭘 그리 놀라고 그래? 우리가 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한 거지. 아예 안 온다고 하진 않았는데. 마음 편히 쉬고 있었나 봐. 형님 오셨어요? 지금 수유 중이라 일어나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님은 저녁 준비하신다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동서가 벌써부터 개념을 상실했네. 나 때는 수유하더라도 큰형님 오면 아이 안고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렸는데. 그럴 수도 있지. 재수 씨가 아들을 낳았잖아. 그거 하나로 이미 끝난 거 아닌가? 당신도 부러우면 아들 낳던가.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아이 가지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아들이라는 확신도 없잖아. 어머님, 저희 왔어요. 못 온다고 그러더니 어떻게들 시간이 났나 봐. 같이 병원 생활하니까 시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지. 배고플 텐데 가지고 온 짐들 대충 정리하고 들어와서 저녁부터 먹도록 하자. 이 양반은 애들 왔는데 서재에서 왜 안 나오는 거야? 시모가 서재를 향해 새형님 네가 왔다는 말에 시부와 남편이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부는 굳어진 표정으로 아무 말도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으셨어요. 저도 어느 정도 수유가 끝난 상태라 아이를 눕히고 남편 옆에 착석한 뒤에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서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데 저 빼고 모두 술을 곁들이면서 대화를 주고받던 도중 셋째 형님이 갑자기 시부에게 불만을 터뜨리면서 아슬아슬했던 집안 분위기는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막내 동서가 아들 손자 안겨드려서 기분 좋으신 건 알겠는데요. 저희가 손녀 안겨드릴 때와는 너무 다르게 감정 표현을 하시니까 솔직히 많이 서운한 건 사실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서운하게 했다고? 그저 막내가 아들 낳아서 자격지심 느끼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손녀들 봐오면서 싫은 내색했던 적 단 한 번도 없었다. 너희들이 아들 안겨주겠다며 큰소리 쳤다가 전부 다 딸만 줄줄이 낳아서 괜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내가 아들 보니까 배 아파서 괜히 심술 부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너희들 이러려고 내 집에 온 거야? 술 한 잔 걸치더니 눈에 뵈는 게 없지?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만 돌아가. 아버님, 왜 저희한테 소리를 지르세요? 그대로 느꼈던 걸 솔직하게 얘기한 것뿐인데 서운했던 감정들 얘기도 못하나요? 그만들 좀 해라. 오래간만에 모여서 한 끼 하는 건데도 이렇게 얼굴 붉혀서 해야 되겠니? 서로 좋게 넘어가면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아들을 낳지 못한 게 한이 돼서 그런 건데 그냥 좀 받아들여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과의 불화가 전부 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고 식사 자리가 너무 불편하게만 느껴졌어요. 남편은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자 저를 아이가 있는 방으로 데려갔어요. 방 안에 있던 저는 밖에서 들리는 시부모님과 형님 네들이 싸우는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고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에 시부가 형님 네들을 전부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큰 아주버님은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다며 2번 다시 오지 않겠다는 말을 꺼내고야 말았네요. 거실이 조용해지면서 방문을 열고 나와보니 시부모님의 표정은 상당히 좋지 않았고 남편도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 하나 낳았다고 집안이 이렇게까지 발칵 뒤집힐 정도로 큰 문제를 일으킬지 몰랐었는데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시부와 형님들과 좋은 감정이 있는 건 아니었다고 몇 번 들은 적은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중간에 끼어서 갈등을 더 크게 만든 것 같아 마음이 좋지는 않았네요. 그런데 그날 이후 형님네들은 정말 연락을 끊어버렸고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자 시부모님께서도 감정이 많이 상하셨는지 더 이상 전화도 하지 않으셨어요. 병원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찾아가지는 않으셨고 저희 부부에게도 형님네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서 쓸데없이 상처받지 말라고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저도 어차피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찾아갈 생각은 없었고 저에게도 상처를 줬던 부분들이 생각나 시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지만 서로의 감정은 1년으로도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결국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날이 찾아오게 되었네요. 안타깝게도 시모의 건강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몇 년간 남편이 큰 아주버님부터 시작해서 둘째, 셋째 아주버님에게 연락을 취해봤었지만 만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었는데 건강이 심각할 정도로 악화가 되자 그제서야 병실에 전부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형님네가 일하는 병원에는 입원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다른 병원을 알아보셨어요. 쓸데없이 얼굴 붉히는 걸 원하지 않으셔서 내린 결정이었지만 시모의 건강만 살핀다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었네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끝까지 버티고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형님들과 8년 만에 얼굴을 마주했을 때 기분은 상당히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단 참고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8년이 지났어도 형님들은 조금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저에게 말을 붙이는데 그걸 본 큰형님이 충격적인 말을 뱉었습니다. 8살이나 됐으면서 또래보다 말이 상당히 늦은 편이네? 애들마다 크는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말문이 늦게 터질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 내가 봤을 때 외가 쪽 피를 물려받았나 보네. 동서 외가 쪽이 저항력이라고 하지 않았었나? 많이 배우지 못했으니 당연히 자식들도 출줄이 그 영향을 받았겠지. 안 그래? 이래서 피는 못 속인다고 하는 건가 봐. 어머님, 언제까지 누워만 계실 거예요? 기운 내셔서 털고 일어나셔야죠. 정말 오늘 내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상황을 돌려요? 이 사람한테 지금 당장 사과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외가족 피를 물려받았다는 말을 왜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하는 건데요? 형수가 잘못하셔놓고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셨나 봐요. 분위기 파악 못하시는 건 여전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동안 연락을 안 했었던 거였어요. 얼굴 보셨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제가 연락했어요? 먼저 연락해놓고 왜 큰소리 치는 건데요? 어머님 숨 넘어가시는 거 구경하라고 부른 거잖아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못해?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렸을 줄 알았는데 너희들은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다. 집안의 장남이라는 놈이 하는 꼴이 집안을 이끌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균열이 가게끔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 아버지가 이 사람을 조금만 더 부드럽게 대해주셨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저희도 쌓이고 쌓인 만큼 불만이 커지게 되면서 터뜨린 건데 저희만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는 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건데요?
몸이 좋지 않으신 시모를 옆에 두고 시부와 형님 네들은 또다시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고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는데 갑자기 셋째 형님의 한마디에 병실은 정적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큰형님의 임신 소식이었어요. 시부도 당황했는지 큰형님의 배를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큰 아주머님은 더 크게 시부에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말에 시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닫으셨는데 둘째 형님이 그동안 시부에게 큰형님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지금의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됐냐고 눈시울이 붉어진 상태로 시부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큰형님도 덩달아 목소리를 높이면서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늦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하게 됐다며 그동안 큰형님의 삶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얘기하면서 이렇게 된 게 전부 다 제 탓이라고 화를 냈어요. 막내 동서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런 고생까지 하지는 않았겠지. 이게 전부 다 동서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라고. 이게 왜 또 이 사람 때문이에요? 임신한 것까지 이제는 탓을 돌리는 건가요? 쓸데없는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적당히 좀 하세요. 형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제가 아들을 낳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상황을 이렇게까지 안 좋게 만들 수 있어요? 형님도 아들을 원했지만 딸을 낳았잖아요. 형님도 마음처럼 되지 않았던 걸 왜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요? 8년이나 지났고 이제 그만할 때도 됐는데 병원에서까지 어머님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희 외가족 얘기를 하는 거죠? 제 아들이 말이 느릴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그런 식으로 막말을 하는 건 분명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당장 사과부터 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형님이 저희 가족을 욕한 건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네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동서 되게 흥분한다? 동서가 생각해봐도 또래보다 말이 늦는 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으니까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원래 받아들이기 힘들 때 동서처럼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거든. 결국 저마저도 이성을 잃어버려 큰형님과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게 되었고 관계 회복은 절대로 좋아질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병실에서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에 형님네 애들은 돌아갔지만 병실에 남아있는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였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상상했던 건 그래도 가족이고 시모의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서로 잘못한 게 있어도 용서하고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였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오게 되면서 계획했던 대로 풀어나가질 못해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거기에 더해 아들을 간절히 원했던 큰형님의 임신 소식은 저희 모두를 큰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의 건강 상태는 점점 더 악화가 되어갔지만 의사인 형님네들은 시모가 걱정이 되지도 않는지 더 이상 병실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가족들이 시모가 세상을 떠나야 장례식에 올 것 같다며 지금의 상황들을 답답해하길래 저 또한 이런 관계를 평생 동안 유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제가 생각한 건 함께 모인 자리가 아닌 개인적으로 형님들을 따로 만나서 속에 있던 안 좋았던 감정들을 전부 다 털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무작정 형님들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생기게 된 상황이라고 했으니
제가 바로잡을 수 있으면 부딪혀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서 형님들이 담당하고 있는 진료 상담실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안내 데스크로 걸어가고 있는데 새 형님이 때마침 어디론가 급하게 걸음을 옮기길래 저도 그 뒤를 따라가던 도중 이상한 한마디를 듣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린 채 모든 걸 엿듣고 말았습니다. 숨죽이면서 새 형님들에게 듣게 된 말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일단 급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네요. 그때 제 귀로 들었던 새 형님들이 나눴던 대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었어요. 가족 모두를 속이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새 형님들이 나누던 대화 속에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릴 결정적인 단서는 있었지만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엄청난 일이라 남편에게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얘기해야만 했어요. 한참 동안 듣고 있던 남편도 사색이 된 얼굴로 입을 다물지 못했고 많은 고민에 빠졌는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부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만 될 정도로 엄청난 일이었지만 연세가 있으신 터라 혹시라도 쓰러지실까봐 그게 걱정이 되었던 거죠. 한참 동안 고민을 하던 남편은 그래도 시부께서 모든 걸 아셔야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전화로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시부의 얼굴을 보고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시 병원으로 향했고 시모를 간호해주고 계신 시부께 따로 자리를 만들어 남편이 심각한 상황을 전부 다 설명해 나갔어요. 시부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고 조용히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면서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와 시부는 새 형님 네애들의 일정이 잡혀있는 의료진 세미나 장소로 가게 되었고 새 형님은 저를 보자마자 당황한 눈빛을 보이면서 급하게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네요.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찾아온 거야? 할 말이 있으면 전화를 하면 되잖아. 빨리 안 돌아가? 이제 곧 세미나 시작이라고. 형님, 제가 여기를 왜 왔겠어요? 그리고 저 혼자만 온 것도 아니에요. 아버님이랑 남편도 지금 저기에서 걸어오고 계세요. 집안 망신시킬 일 있어?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온 건데? 연건이 있으면 연락할 방법은 많잖아. 내가 쓸데없이 여기까지 왔겠니?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다. 내 아들들은 전부 어디 간 거야? 아버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전화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지도 못하시면서 왜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시는 거죠? 너는 임마 아버지가 여기 오겠다고 해도 무조건 뜯어 말렸어야지. 너까지 뭐하러 여기까지 온 거야? 그렇게 할 일이 없냐? 경비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미련한 놈. 너는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니? 지금 네 옆에 있는 그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 애일 것 같아? 아버지, 대낮부터 술 드셨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제 아이죠. 제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아주버님, 큰형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주버님 아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그동안 아주버님이 친딸로 생각하며 애지중지 키웠던 애들도 아주버님 친딸이 아니라고요. 그걸 저희만 빼고 전부 다 비밀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형님들도 그렇고 둘째, 셋째 아주버님들까지
전부 다 알고 있었다고요. 제가 꺼낸 한마디에 큰 아주버님 옆에 있던 첫째 형님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진실을 얘기해서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둘째, 셋째 형님네에는 급하게 자리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큰 아주버님이 세미나장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 치면서 첫째 형님을 붙잡고 무슨 말이냐며 상황 설명을 듣고 싶어 했네요. 첫째 형님은 저희가 헛소리 한다며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아주버님이 강하게 붙잡고 화를 내기 시작하자 세미나장 주변에 있던 다른 의사분들이 웅성거리면서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성을 잃어버린 아주버님이 형님을 바닥으로 패대기 친 순간 갑자기 의사들 사이를 비집고 넘어진 형님을 부축한 의사가 형님의 몸 상태를 살피면서 부축해 주었네요. 누가 봐도 갑자기 나타난 그 사람이 형님과 불륜 관계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아주버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형님이 아주버님과 결혼했을 당시 형님은 아주버님 말고도 병원의 다른 의사와도 감정을 주고받고 있던 상태였어요. 한마디로 저울질을 하다가 아주버님을 택하긴 했지만 약간의 미련이 있었는지 결혼을 했음에도 몰래 만나면서 시간을 보냈었죠. 그러다가 아주버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주버님의 아이인 척 행동하며 지금까지 속이고 있었던 거였네요. 첫째 딸은 다른 사람의 아이였고 둘째 딸은 아주버님의 아이였지만 그것도 확실치 않은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뱃속에 있던 아이도 다른 사람의 아이였는데 이 사실을 둘째, 셋째 형님이 최근 일까지 전부 알고 있었으면서 끝까지 숨기고 있었고 둘째, 셋째 아주버님도 집안의 불화를 키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눈 감아주다가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만 거였어요. 큰 아주버님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당하게 된 거였죠. 결국 세미나장은 이성을 잃은 큰 아주버님이 난리치면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지금 현재 첫째 형님은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둘째, 셋째 형님 네애들도 시부가 2번 다시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인연을 끊어버린 상태이지만 문제는 큰 아주버님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큰 상태입니다. 그동안 자기 딸처럼 생각했던 자식들이 그래도 자기 친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첫째 딸도 그렇고 둘째 딸도 아주버님과 유전자가 불일치로 나와 버렸네요. 전부 다 함께 병원 생활을 했던 동료 의사의 유전자와 일치한다고 판정이 나와 버렸어요. 첫째 형님은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주버님 아이라며 용서를 빌었지만 그것 또한 거짓말이라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에 끝까지 속이려 드는 형님의 행동에 아주버님의 충격은 너무 큰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애지중지 키웠던 자기 딸들이 친딸이 아니라는 현실이 얼마나 힘들지 저도 상상이 가지 않아 더욱더 안타깝기만 하네요. 저에게 온갖 모진말과 상처를 줬던 생형님들은 더 이상 시댁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되었지만 저희는 아직까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부는 그래도 당신 아들이라고 큰 아주버님 옆에서 도와주고 계시지만 문제는 그동안 아빠라고 부르면서 살아왔던 아주버님 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형님이 생각이 없는 건지 전부 다 말을 했다고 하네요. 끝까지 정신 나간 모습을 보여주는 형님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애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동물보다 못한 존재인 것 같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지금의 상황을 하루빨리 정리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족에게 도움 주실 부분들이 있다면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